판결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도 저는 절차적인 쟁점 때문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대통령 사건이야말로 역대 헌법소원이든 무슨 사건이든 다 총나라에서 비교 분석은 할 수 없지만 가장 많은 절차적 쟁점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고 하던가 절차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던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소 10개는 뽑아낼 절차적인 타자에 대한 주장이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탄핵소추 사유를 임의로 철회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는 헌법재판을 정지해야 된다던가 기피 신청과 관련한 불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증거 채택에 대한 문제라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증거 채택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라든가. 헌재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로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생각보다 그간 우리가 예라는 게 두 경우가 밖에 없었잖아요. 저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그래서 최소한 저번 주 중에는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그 과거에 비추어 봐서 귀납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많이 늦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예측하는 14일을 넘긴 상황이고, 더군다나 14일에 선고 예정도 안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 또 수요일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최장 숙고하는 헌재의 판결 결정이 나오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를 넘기느냐 아니냐, 3월을 넘기느냐, 이제는 모든 예측이 사실 무의미해진 시점 같습니다.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하나 변수가 발생을 하고 헌재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대통령 사건 먼저 선고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중간에 감사원장 사건, 검찰 사건 먼저 또 선고를 함에 있어서 애초에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많은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선고 일정들도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속하게 이번 주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는 집회, 시, 이번 주말에도 정말 그 교통 돌아가는데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그 주변의 자영업자들이나 또 학교 다니는 분들 굉장히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건인 만큼 일단 선고기일이 조속하게 통지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통상 2, 3일 전에 선고 일정을 통지를 해줬다 이거잖아요. 이것도 실제 예측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전격적인 선고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일을 고지했다가 수많은 인파가 또 모여서 불상사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선고일기를 지금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21일 설, 20설 이렇게 아직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 이제는 각자 진영에 따른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어느 쪽에서는 빨리 나와달라, 어느 쪽에서는 천천히 해달라, 아예 늦게 해달라. 그래, 아예 대놓고 26일에 한꺼번에 해달라 하자. 어차피 소란스러울 거 26일에 한꺼번에 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 기사 재미있었어요. 한 헌재 재판관이 누군가와 약속을 정하면서 13일 약속을 취소하면서 우리 23일 이후에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근거로 이번 주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24일날 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이제 선고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계획과 모종의 의사가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과거에 이런 예측이 있었죠. 17일 전에 기일을 안 잡고 18일부터 지금 그 변론기일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무조건 17일 전에 이 선고가 날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가 있었는데, 이 분석 기사도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사람의 선약 일정으로 우리가 또 추단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이게 실제인지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24일날 약속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약속 전에 대부분의 일정을 끝내고 이제 선고를 했다라고 보이잖아요. 21일 설도 유력해질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지켜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각종의 추측, 소문
대부분 굉장히 우상할 뿐만 아니라 14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근데 1, 2주에 대한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무감각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하루 이틀 이상 지나고 3, 4일이 지나니까 3, 4일 지나면 뭐 13일 지나도 무방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뭐 한 사람의 선약에 따라서 그걸 추단할 수는 없다. 그분도 사실은 그분 뜻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또 다른 일간지에서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우리도 헌법 공부를 해봤지만 사실 제가 제일 점수가 높게 나왔던 사실을 볼 때 제일 점수가 높게 나왔던 과목이 헌법과 행정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덜 해도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을 집어넣으면서 횡으로 엮으면 점수가 나오는 게 헌법 행정법인데 반면 민법이나 상법 같은 경우 정말 판례를 꽉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법대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 판례와 이론을 꽉 끼고 있다 보니까 거기선 점수가 낮게 나오고 반면 가치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넣을 수 있는 헌법과 행정법은 점수가 높게 나왔었거든요. 보통 헌법, 행정법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공직으로 많이 가셨죠. 앞으로 그러기에는 또 사법 연수한 점수가 인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직 퍼블릭한 위치에 가실 수 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어울리세요. 그래. 저희가 연선 동기입니다. 참고로요. 그런데 이 헌법 재판관 출신 분들이 세 분의 인터뷰를 오늘 조선일보에서 실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각자 기각도 될 수 있고 인용도 될 수 있고 각하도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각각 실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네, 중립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각하, 기각, 이런 의견에 대한 헌법학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어떻게 보면 각자의 논점대로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각하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회가 되실 워낙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인용 기각 각하 각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그런 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각하를 주장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절차적인 문제로 거론한 것이 내란 소추,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소추사유에서 철회했을 때 이것은 심판 절차를 중단하고 각하를 해야 된다라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하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이고 인용 이견은 우리가 이제 비상개헌과 관련한 포고령 자체에서 국회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한 실체적인 사실관계만 인정이 되면 이것은 중대한 파면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기각 의견들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일부 위헌과 이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하지 않지 않느냐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는 게 기본적인 논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각과 각하 의견들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것은 기각과 각하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하가 한 명이고 기각이 2명만 이른다고 하더라도 인용이 의견이 5명밖에 안 되잖아요. 인용이 6명 이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각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는 것은 기각될 가능성 굉장히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각하할 수 있다라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절차의 문제인데 우리가 절차적인 부분도 이 사건이 판결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도 저는 절차적인 쟁점 때문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창수 지검장 사건을 보면요. 이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는 주장도 결정문에 이유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장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다 뭐 이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유에 대해서 판례도 인용을 하면서 설치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통령 사건이야말로 역대 헌법소원이든 무슨 사건이든 다 총나라에서 비교 분석은 할 수 없지만 가장 많은 절차적 쟁점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고 하던가 절차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던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소 10개는 뽑아낼 절차적인 타자에 대한 주장이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오, 예컨대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가장 크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소추 사유를 임의로 철회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는 헌법재판을 뭐 정지해야 된다던가 기피 신청과 관련한 불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증거 채택에 대한 문제라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증거 채택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라든가. 그 부분은 그럼 각하 사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본안에 들어갔을 때 증거가 없다라는 부족하다라는 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네요. 양면적으로 이제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는.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나아가서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도 제기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그 심판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의결 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한덕수 총리의 따른 권한대행의 업무조차 위법 무효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관 2명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권한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굉장히 다양한 논점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10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처음부터 고수로 올라가면 송달 문제부터 지적을 했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예. 이 송달에 대해서 송달이 안 됐는데 기일을 지정하고 의견서를 내라고 한 부분부터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장이 철회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한다면 현재는 판단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뭐 정치적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재판관 입장에 이입돼서 생각을 하면 인용 결정문이 정말 쓰기 어렵겠네요. 각하가 비교적 수월하죠. 각하가 왜냐하면 부적격 수월하고. 각하. 하지만 헌재의 재판은 부적격 각하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사사건과 다르게 민사사건은 소송 요건이 결여돼서 각하를 하면 실체적인 부분은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헌재 사건은 각하된다고 하더라도 또 실체적 요건은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사실은 각하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쓰는데 정말 한 줄 한 줄 고심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상컨대 역대 최장 결정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몇 장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걸 공개하는 순간 한 90줄은 타당하고 논리적이지만 한 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 한 줄의 오류 때문에 또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을 쓰고 평가하고 그 한 줄 한 줄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다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뭐 소수 의견, 보충 의견까지 하나하나 조율하다 보면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추측이 타당해 보이는데 잠깐 얘기로 돌아가서 그 탄핵 소추 중에 내란죄 이야기를 내란죄의 형사법 구성 얘기를 소추 안에서 빼버린 것이 결국 각하 사유로 거론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쪽은 내란죄 형사법 성립 여부만 뺐을 뿐이지 내란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재의 판단 사안이기 때문에 동일성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국회 쪽 의견이란 말이에요. 송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근데 결론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헌법재판 초반에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을 해왔는데 이미 재판장이 우리가 평의 결과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헌재 공보관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이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동일성이 침해되는 사실관계를 붙이는 것은 안 되지만 이번에 감사원장 사건과 검사들 사건에 이 부분 주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추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추가하거나 동일성을 변경하는 상황에서의 사실관계 변경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이걸 추가하거나 동일성을 바꾸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라 오히려 철회를 한 거거든요. 취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방어권 보장에 현실적으로 관계가 없거나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게 기존의 선리이기 때문에 이 선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헌재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런 취지의 말씀했죠. 이런 결정은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8명 전원이 평의를 맞춰서 했다 해서 이 부분은 큰 논란의 여지 없이 피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기존의 선례상 맞지 않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례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개진되면 다른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이제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게 각하 쪽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절차상 이유로 발표를 한다면은
우리가 내란의 동조한 당이다라는 부담도 좀 덜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절차 이유를 가장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각이라고, 아예 본안 판단에 들어가도 기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바로 황대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있는데, 이분도 이제 옛날 헌법재판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황대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왜 기각이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증인조사가, 증거조사가 너무 부실하게 됐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글쎄요. 그 의견은 사실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 이미 이제 어떤 수사 기록과 예를 들면 증거 채택의 방식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전문법 측의 완화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증거 채택을 해왔고 증거 능력을 부여해왔다라는 그 원칙이 깨지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이 고수되는 한 이 관련해서 다른 수사 기록과 방대한 양의 그 자료들이 제출이 된 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수사기관의 조사의 증거 능력이 깨지지 않는 한 증거가 부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은 또 반론이 형소법이 변경되기 전이었다였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그 개정 전에 그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동의하거나 동의하거나 상관없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의 편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그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시키지 않겠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검찰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보지만 보통의 어떤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은 본인들이 판단한 것을 번복하는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증거능력 부여와 관련해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조금 가능성은 많지만 그럼에도 워낙 첨예한 대립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된 사건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 결정문에서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 법칙을 왜 우리가 이렇게 했고 그동안 왜 이런 규정을 적용해왔고 이렇게 하더라도 방어권 부장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합니다. 내피셜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기사도 다 내피셜로 나오는데 오죽하면은 뭐 이렇게 되면은 아예 문영배 대행이나 이미선 재판관 측에서 본인들의 임기가 4월 18일인가 끝나죠. 아예 부담을 덜기 위해서 4월 18일까지 끌고 갈 가능성까지 있다. 내피셜까지 나와요. 그야말로 추정의 영역인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논란이 된 사건들도 하나하나 선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대통령 사건이 가장 논란이긴 하지만 일부러 평의 결과가 나왔는데 끈다. 굉장히 헌법 질서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의무를 방기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죠.